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딱 요 22페이지 한 페이지만 할 겁니다. 조금은 부담이 덜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통틀어서 이번 시간이 영상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이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일반상대성 이론하고 올해가 좀 인연이 있는 게 올해 2월에 중력파가 발견됐습니다. 이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예견되었던 중력파가 발견되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반상대성이라서 오늘은 좀 가볍게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제목을 먼저 보면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그 일반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다르게 일반이란 말은 이 가속도 운동을 포함해서 모든 운동을 다루는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경우만 다루었었죠? 그렇죠. 등속도 운동인 경우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들입니다. 등속도 운동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대체로는 이제 속도가 바뀌는 운동이죠. 일반상대성 이론은 이런 일반적인 속도가 바뀌는 운동들을 포함하는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좌표계는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고요. 이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를 뭐 가속 좌표계라고도 하고요. 등속도 운동하는 계를 관성계라 했으니까 이 가속 좌표계는 관성계가 아닌 좌표계라고 해서 비관성계라고도 합니다. 이 반면에 관성계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죠. 이 가속 좌표계에 있는 물체는요, 이 가상적인 힘을 받습니다. 그 관성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급출발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우리가 앞쪽으로 버스가 급출발하면 뒤쪽으로 넘어지죠. 마치 뭔가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뒤쪽으로 힘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게 바로 관성력입니다. 급정 갈 때도 마찬가지죠. 버스가 앞으로 가다가 급정거를 하면 우리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마치 앞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죠. 그게 이제 관성력인데, 관성력은 그 뉴턴의 해석과 아인슈타인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뉴턴의 입장에서 보면 관성력은 가상적인 힘, 가짜 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성력은 뉴턴의 법칙으로 보면은 제3법칙에 위배되는 힘입니다. 그 반작용력이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그 실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턴은요. 아까 그 버스의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버스가 급출발하는 경우에는 밖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요. 그냥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단지 버스가 앞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정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을 뿐인데 버스에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급정거하는 경우에는 버스가 60km로 달리다가 급정거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냥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시속 60km를 유지하려고 했을 뿐이고 버스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줄어드니까 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쏠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을 이제 뉴턴의 이론으로 봤을 때 반작용력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반작용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입장에서는 관성력은 가짜 힘이고 가상적인 힘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은 관성력이 실제하는 힘이고
중력하고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이 일반 상대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단 그 관성력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또 등가 원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속 좌표기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상적인 힘이 비어 있죠, 앞에. 이게 관성력입니다. 왜 관성력이냐?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생기는 겉보기 힘이다라고 해서 관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관성력은요,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이 관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ma입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 a는 개의 가속도예요. 좀 전에 얘로 치면은 버스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예로 다시 설명하면 버스가 급출발할 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앞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 방향이 뒤쪽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시속 60km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할 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뒤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버스에 있는 질량이 m인 사람이 받는 관성력의 방향은 그와 반대 방향인 앞쪽이 됩니다. 크기는 ma가 됩니다. 이런 이제 관성력이 있습니다. 근데 등가 원리는 뭐냐면 그 중력에 의한 효과하고 관성력에 의한 효과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게 등가 원리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좀 요 가와 나 두 상황이 있는데 이 가는 뭐냐면 지구 위에 요 우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중력 가속도를 느끼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10m/s 제곱으로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주선에는 창문이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가정을 하고요. 이 실험을 위해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얘는 철수겠죠? 얘를 기절시킵니다. 우리 철수니까. 철수는 마음이 넓습니다. 기절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출발시킵니다. 거의 납치 수준이죠. 출발시켜서 우주 공간에서 중력 가속도와 똑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시켜요. 근데 이 우주선은 성능이 매우 좋아서 진동이 전혀 없고 소리도 전혀 안 나는 이 무진동 우주선이라고 했을 때 이 철수가 이제 나중에 깨어나겠죠. 근데 깨어났을 때 이 우주선 안에서는 밖을 못 보니까 내가 지구에 있는지 우주에서 중력 가속도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모든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등가 원리입니다.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 등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신기하게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 뉴턴의 고정적인 역학에서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등가 원리로 빛의 휘어짐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관성 질량이라는 개념과 중력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실험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뉴턴의 두 가지 큰 업적 중에 보면은
역학에 관한 업적 중에 F = ma라는 제2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 중력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요 F = ma에 들어가는 요 m의 성질은 뭐냐 하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가속도가 작아요. 속도가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 = ma에 들어가는 요 질량은 관성의 크기를 결정짓는 질량이라고 해서 이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야, 이 좀 깨워줘 봐봐. 응? 그 정신력으로 버티기 힘들죠 그래도. 예. 얘도 버틸려 노력해보세요. 눈에 힘을 바싹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와 다르게 중력 법칙에 나오는 질량은요, 이 성질이 뭐냐 하면 얘가 크면 클수록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커지잖아요. 얘는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질량을 특별히 또 이 중력 질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요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과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이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요 녀석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고, 요 녀석은 중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양입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될 어떤 필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같아요. 이 같다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같은지는 뭐 딱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둘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성력에 들어가는 질량은 바로 이 관성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들어가는 질량은 중력 질량이에요. 근데 관성력과 중력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동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당연히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은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같은 거여야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관성 질량, 중력 질량이라는 개념이 결국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 등가 원리로 빛의 휘어짐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은 제가 만든 거예요. 뭔가 잘 만든 것 같죠? 그 우주선을 되게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되게 잘 그렸죠? 예.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나온 겁니다. 예, 우주선 이미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 안에는 역시 철수가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선의 미래도 암울하기 때문이죠. 이 보면 레이저 총을 쏘고 있어요. 예. 이 우주선에는 구멍이 뚫리겠죠. 예. 너무 잔인합니까? 예. 잔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리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앞쪽으로 중력 가속도와 똑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마치 지구에 있는 것처럼 그 관성력을 느끼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 그림을 실수로 잘못 들고 오긴 했지만 지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구가 좀 이상하죠. 예. 얘는 이제 이 중력을 느낄 수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등가 원리에 의하면 요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면 요 경우를 한번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서 레이저 빛을 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직진하겠죠. 빛은. 그렇죠? 빛은 직진하죠. 직진하는 동안에 요 우주선은 앞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초 동안에는 이만큼밖에 안 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주선이 앞으로 가니까 이 우주선 안의 입장에서는 빛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가속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처음에 간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1초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거리를 갑니다. 그동안의 빛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그 다음 1초에는 얘가 속도가 증가하니까 또 더 많은 거리를 가겠죠. 그동안의 빛은 또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를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보면 빛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등가원리에 의해서 지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빛이 지구에서도 이렇게 휘어야 된다는 거죠. 우주선의 구멍은 이제 여기 이렇게 뚫릴 거고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뚫리겠죠. 그래서 등가원리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관측자나 요 지구 위에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나 모든 현상이, 모든 물리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가 되었다면 요 안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빛이 이렇게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견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등가 원리로 예견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관측이 돼요. 실제로 관측이 되면서 이 빛의 휘어짐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언제 관측이 되냐면 그 일식 현상을 관측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관측이 돼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일식 현상에서 별빛이 태양 주변을 지나면서 휘어지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게 질량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표현이 조금 신기할 수 있는데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표현은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뜻이고요. 공간은 찌그러진다는 겁니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 내용은 이겁니다. 질량 주변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공간은 찌그러집니다. 근데 등가 원리에 의해서 그 질량 주변, 즉 중력장이 있는 공간은 그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안과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속 좌표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공간은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쪽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혹은 이제 중력이 센 곳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공간이 찌그러진다는 것이 실제로는 상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찌그러지는 방향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4차원 방향으로 공간이 찌그러집니다. 이 4차원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X축, Y축, Z축이 있잖아요. 근데 이 X, Y, Z축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수직이죠. 근데 4차원 공간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X, Y, Z의 각각도 수직인 방향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없죠.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X에도 수직이고 Y에도 수직이고 Z에도 수직인 축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공간이 휘어집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3차원 공간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비유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 차원을 낮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2차원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2차원이면 XY 좌표죠. 그럼 2차원이면 2차원 세계에 갇혀있는 2차원 생명체는 X축과 Y축밖에 모릅니다. Z방향은 몰라요.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X와 또 수직이고 Y하고 또 수직인 방향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질량이 있는 어떤 천체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공간이 찌그러지는데 Z축 방향으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찌그러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의한 현상들은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유를 할 때는 전부 다 2차원 우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쭉 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그 외국의 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우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이 2차원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놓으면 이제 3차원 방향으로 휘는 거죠. 다른 차원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를 놓으면 서로가 인력이 작용해서 잡아당겨지는 것을 공간의 찌그러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서로 잡아당기죠. 공간이 찌그러졌을 뿐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태양계를 비유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태양에 비유됩니다. 그러면 타원 운동을 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게 마찰이 있기 때문에 궤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계속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질량이 크니까 공간도 많이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과 4차원 방향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랑 같은 종류의 비유인데요. 이제 우주가 3차원 공간이지만 한 차원을 낮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에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3차원 방향으로 휘죠. 실제로는 이제 4차원 방향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도 휘어져 있을 거고요. 근데 지구보다는 태양이 질량이 더 크니까 태양 주위가 더 많이 휘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 태양 주위의 지구가 이제 운동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일반 상대론적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중력이 작용한다기보다는 질량을 가진 천체 주위에 공간이 휘어져 있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현상들을 보면 몇 가지 증거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성의 세차 운동은 예전에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수성이요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수성이 이렇게 공전을 한다라고 합시다. 이 공전을 하면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은 뭐냐 하면 이 공전 궤도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 수성의 공전 궤도면이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뉴턴의 역학으로도 수성의 세차 운동이 생기는데 뉴턴의 역학으로 계산한 그 수성의 세차 운동의 그 각도와 실제 관측값이 다르게 나왔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한 수성의 세차 운동에 해당하는 그 각도와 관측값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수성의 세차 운동 관측 결과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력파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세차 운동이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세차 운동이라는 게 저도 그 계산 과정은 안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세차 운동이 뉴턴의 역학으로도 세차 운동이 된다라는 게 예측이 되어지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도 예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뉴턴의 이론으로 계산한 값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한 값이 다르고요. 실제 관측한 값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한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진 각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정확했습니다.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미세한 차이였는데도 그래도 엄연히 이제 같고 다른 거는 다른 문제니까. 그 다음에 중력파를 예견을 했는데, 요 중력파는 일단 그 우리가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올해 2월에 발견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 뉴스가 이 중력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수면이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중력 에너지가 일렁이며 지구까지 전달돼 이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파라는 건데 이론으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이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라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가 시작된 곳은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입니다. 순간 우주에서 지진이 난 듯 시공간 자체가 크게 출렁였고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날아와 지난해 9월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서울의 시공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출렁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미국에 있는 각각 4km 길이 니은자 형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입니다. 시공간이 출렁이자 한 축은 늘어지고 다른 한 축은 줄어들면서 레이저 파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순간이었습니다.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중력파는 별이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파동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도 가능하고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가능하고. 빛이나 전자기파로는 직접 관측하지 못하는 블랙홀에서도 중력파는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더 나아가 우주 탄생 초기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 후보가 될 이번 연구엔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연구진 고수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력파가 검출되었을 때 그 뉴스가요. 그 북한에 그때 아마 그 동시간에 미사일을 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뉴스가 더 앞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중력파 발견은 길이 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중력파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약간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전에도 중력파를 발견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잘못된 관측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이번 연구 결과는 뭐 몇 번의 검증 과정이 또 더 있겠지만 이제 거의 발견한 것으로 거의 공식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미 아직까지 중력파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발견된 것으로 아마 수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빛의 휘어짐 현상은 태양 주위에 이제 일식일 때 그 별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동영상이 제일 많아요. 일식에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요 안에 이제 일식 관측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요 별이 관측이 하늘의 되는데 별이 요 별이 실제로는 드러납니다. 여기 있는 별입니다. 근데 이제 관측이 돼요.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관측이 되면서 엄청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여기 있던 사진에 별이 담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야 될 별이 여기에서 보이고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예견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그 제가 수학여행 가는 동안 다큐멘터리 좀 봤습니다. 이거.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선이 없어서. 자, 이 보면 이 태양 주변도 주위에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휘어진 것을 표현하는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이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잠깐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서 별빛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구에서 바라보면 사실 보이면 안 되는 별입니다. 근데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별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옆에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휘어진 별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빛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고 실제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개기일식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거든요. 아마 1919년 이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3.1 운동하는 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요 현상을 관측하고 이 다음 날에 전 세계 신문 일면에 톱 기사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그 전에는 과학자들 사이에 유명했지 일반인들까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공간이라는 게 휘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일식일 때만 네? 일식일 때만 일식일 때를 관측하기가 좋죠. 그때 당시에는 전파망원경이나 이런 게 발달되었다기보다는 거의 광학망원경으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예. 요즘은 전파망원경으로 하면 굳이 일식이 아니어도 낮에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일식일 때가 관측하기 좋은 게 일식일 때가 딱 태양 주변을 지나는 별빛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나마 우리 태양계 주변에서는 태양이 질량이 제일 크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 중력 렌즈 효과도 요 사이에 블랙홀이나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별들이 이제 별빛이 휘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의 이제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똑같은 천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요게 이제 휘어져서 그 렌즈를 지나는 빛이 휘어지잖아요. 빛이 그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마치 렌즈처럼 빛이 휘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력 렌즈 효과라는데 이것도 역시 질량이 큰 천체 주위의 공간이 휘어짐에 해당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지연 효과를 한번 보면 블랙홀 주위에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죠.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이제 그 질량이 매우 큰 천체 주변을 도는 행성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그 우주선 안에 있던 박사는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중력이 센 공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니까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한 곳은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에 남아 있었던 박사는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늙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행성에 착륙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가인 거죠.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니까. 요게 이제 그 시간 지연 효과인데, 요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GPS 있죠.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요 일반 상대론과 특수 상대론에 의한 효과의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요게 좀 특이해요. 보면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인공위성이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누가 봐도 인공위성이죠.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쳐요. 인공위성이. 예. 그림이 망했어요. 이렇게 이동한다 치면 그 지표면이 이만큼 가는 동안에 인공위성은 이만큼 가죠. 그럼 인공위성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요 지표면이 중력이 커요? 인공위성이 중력이 커요? 지표면 쪽이 중력장이 더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론에 의하면 이 부분이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져 있어요. 여기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특수가 반대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가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야 돼요. 근데 인공위성은 일반 상대론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요게 높이 차이가 꽤 커요. 꽤 커서 이 중력에 의한 효과가 더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보정을 이걸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이제 오차가 수킬로미터까지 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이 정말 잘 설명한 뉴스를 제가 찾았어요. 보면 그 연휴 기간 전에 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뉴스인데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게 인공위성의 시간 지연 효과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간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막힌 길을 피해가는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요, GPS 위성을 통한 정확한 길찾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계행성을 탐험하고 지구에 돌아오자 지구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미래. 영화 속 이 같은 시간 차이는 지구와 외계행성의 중력 차이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의 세기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중력에서는 물체가 놓여지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공간이 휘어지니까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물체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길어집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중력이 쓸수록 시간이 느리고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빠르다는 건데 이는 인공위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의 중력은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GPS 위성의 시간은 지구보다 매일 100만 분의 38초 빨리 흘러갑니다. 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지상에서는 수 킬로미터 정도의 위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오차를 계산해 바로잡는 겁니다.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상 곳곳에서 이게 되게 설명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시공간이 휘어진 그림인데요. 아까 그 교수님이 설명한 게 뭐냐면 여기가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요 두 지점 사이 거리가 길어지죠. 여기는 공간이 좀 덜 휘어졌으니까 두 지점 사이 거리가 짧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시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시간 지연 효과 할 때 빛시계가 나왔잖아요. 빛이 이제 특정한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째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 안에 요 질량과 가까운 곳은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빛의 속도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째깍 이러면 여기는 째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된다면은 이쪽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요 둘끼리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 이 시공간이 많이 휘어진 부분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가 인공위성이 빠르게 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기준이니까 항상 우리 시간은 그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보는 자기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인공위성이 빨리 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100만 분의 아까 뭐 30 몇 초라고 했습니까? 100만 분의 몇 초긴 하지만 빛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도 매우 큰 거리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이 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잘 자네요. 그나마 이 시간이 3단원에서 가장 좀 편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네,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얘기입니다. 등가 원리에 의하면 관성에 의한 효과하고 그 중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니까. 이게 되게 어쩌면 어렵긴 해요. 이게 관성력을 받는 그 상황이 그냥 중력을 받는 상황과 모든 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성립된다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거랑 비슷한 게 있죠. 그 모든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한다라는 상대성 원리가 있었죠. 그게 확장 버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등가 원리가. 이거는 이제 조금 느낌이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하고 중력에 있는 공간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가 원리는. 그래서 이게 동등하다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성력을 그냥 실제 존재하는 힘으로 봐도 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천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라기보다는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이나 가속한 운동하는 계 주변의 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 필요 없죠. 그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력을 가상적인 힘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주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주론과 표준무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3단원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